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바로 맨시티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강점을 보이는 맨시티에는 현존하는 감독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와 펩 감독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첫 인연은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 마찬가지로 독일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2010년에 프로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데뷔한 그 2010-2011 시즌 당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던 감독이 바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2008년부터 바르셀로나를 맡은 가르디올라 감독은 3시즌 연속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2008-2009 시즌 박지성 선수가 선발로 출전한 맨유를 꺾고 챔스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0-2011 시즌 또 한 번 맨유를 꺾고 챔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퍼거슨 감독이 손을 부르르 떠는 장면이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바르셀로나를 이끌던 가르디올라의 능력은 최고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데뷔한 그 시즌 가르디올라는 스페인 리그, 챔스, 슈퍼컵, 클럽 월드컵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바르셀로나를 4년간 이끌던 펩 가르디올라는 마지막 해에 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1년간 휴식기를 갖는데요. 이때가 바로 2012-2013 시즌이었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함부르크에서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합니다. 201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펩과 손흥민 선수는 한 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전 맹활약으로 유망주로서 가치를 드높였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당시에 워낙 손흥민 선수를 노리던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상위 B클럽 대부분의 팀들이 영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들이 클롭이 있던 도르트문트와 실제로 이적한 레버쿠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리버풀 등이 있었지만 분데스리가 최강자 미넨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넨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일찌감치 차기 감독으로 내정했는데요. 따라서 미넨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추진하면서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의향을 물었고 영입에 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그때 미넨으로 가서 가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워낙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미넨이었기 때문에 우승을 경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가르디올라 체제에서 영입된 공격수는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던 마리오 게체였습니다.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클롭은 바로 이 게체의 빈자리를 손흥민 선수로 메우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한 게체를 영입하고도 펩 감독은 많은 기회를 주진 않았는데요. 로벤과 리베리가 뛰던 그 시절 공격수 영입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르디올라가 미넨 부임 후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영입은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이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나는 티아고를 원하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티아고 영입이 우선임을 강조했는데요. 기존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마리오 게체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르디올라 감독의 미넨에서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비록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처럼 챔스를 제패하진 못했지만 미넨에서 3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르디올라 감독에게는 미넨을 지휘하며 리그 우승하는 건 너무나 쉬운 미션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뛸 때 펩이 이끄는 미넨과는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펩과 손흥민 선수는 2013년 10월 8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미넨과 레버쿠젠 두 팀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미넨은 32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여전히 분데스리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도 미넨에서 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도 그런 미넨을 승점 1점 차로 뒤쫓을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홈경기 5연승과 5경기 연속
멀티 득점에 성공할 정도로 공격진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팀의 대결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미넨전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생각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선발 3번 그리고 교체로 1번 4경기에 출전했지만 유독 미넨전에서는 골이 없었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는 강했지만 미넨전에서는 보여준 게 없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젠 함부르크보다 강팀인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겼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 소속으로 미넨을 만난 첫 경기이자 가르디올라와의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됐지만 엠레칸이 깜짝 선발로 나오면서 후반 23분에 교체 출전에 그쳤습니다. 미넨은 펩 가르디올라가 이끄는 팀답게 점유율을 약 8대2로 끌어올렸고 레버쿠젠이 워낙 밀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 손흥민 선수도 수비를 돕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1이었는데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미넨과 펩에게는 아쉬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구단 역대 최고 이적률을 기록하며 레버쿠젠에 온 만큼 선발 출전해서 미넨을 상대하고 싶었을 텐데 아쉬운 출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시간대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진 빠른 스피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어쩌면 그 판단이 대어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키슬링이 부상으로 교체된 후 최전방을 책임졌고 추가 시간에는 50m 단독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당시 돌파 장면에서 독일 레전드 필립 람의 태클을 피하고 질주했고 마무리 슈팅은 살짝 떠서 골대를 넘기긴 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도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에게 역습을 허용한 후 풀리지 않는 경기에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미넨과 레버쿠젠. 미넨은 여전히 패배를 모르는 팀이었고 5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반면 레버쿠젠은 리그 4위로 처져 있었고 챔스 16강에서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 선수의 시즌 10호 골로 승리를 거둔 이후 한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1무 6패의 처참한 성적을 거두며 4위로 크게 처진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약 한 달간 득점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미넨전을 계기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하게 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선발로 출전했지만 전반 11분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놓치고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21분에 교체되었습니다. 팀도 1대2로 패하며 8경기에서 1무 7패의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넨과의 경기에서는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손흥민 선수였지만 레버쿠젠에서의 첫 시즌 손흥민 선수는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레버쿠젠에 안착했고 가르디올라 감독 역시 리그 우승을 이끌며 분데스리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2014-2015 시즌 이번엔 14라운드에서 맞붙은 두 팀 미넨은 여전히 1위, 레버쿠젠은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 17분까지 침묵을 지켰고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면서 팀의 0대1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펩과의 대결에서 3경기 연속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미넨전으로 넓혀보면 손흥민 선수는 7경기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미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은 다른 팀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 미넨은 전반기를 14승 3무 41득점 4실점만 기록할 정도로 다른 팀들을 압살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0대1 패배 정도는 선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31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레버쿠젠과 미넨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펩 상대로 첫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며 활약했고 팀도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사실상 맥빠진 경기였습니다. 미넨은 레버쿠젠과 경기하기 전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펩 감독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레버쿠젠도 4위인 상태였지만 챔스 티켓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승패에 큰 의미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펩 상대 성적은 1승 3패 무득점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을 떠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했기 때문입니다. 2015-2016 시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적응기를 보내고 있었고 가르디올라 감독은 다시 한번 뮌헨에서 리그 우승을 시키고 계약 마지막 해를 보냈는데요. 그 다음 시즌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또다시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2015-2016 시즌 EPL에서는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이 있었고 4시즌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반복했던 맨시티가 4위로 미끄러진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3위를 기록하며 맨시티보다 모처럼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계속 우세한 시즌을 보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맨시티에게는 클래스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이 있었고 2016-17 시즌을 앞두고 세계 최고의 감독인 펩 가르디올라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펩이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던 그 시즌 손흥민 선수는 다시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도전하는 것을 선택했고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한 시즌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르디올라 감독과 리그를 바꿔 또다시 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만나게 된 손흥민과 펩의 대결 2라운드 레버쿠젠에서 뮌헨을 상대할 때처럼 여전히 펩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펩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 후 항상 우리 팀을 괴롭히는 손흥민이 두렵다 라고 밝힐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킬러이자 펩 킬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시작된 첫 시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17 시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되던 때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맨유로 부임했고 콘테 감독이 첼시로 부임했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 부임하면서 리버풀의 클롭, 아스날의 벵거, 토트넘의 포체티노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 레스터의 라리에니 감독까지 감독 라인업을 보면 정말 역대급 우승 쟁탈전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스포를 하자면 이때 우승컵은 첼시의 콘테 감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초반에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르디올라는 리그를 6연승으로 시작했고 모든 대회에서 10연승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페이스를 기록했고 토트넘 역시 4승 2무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상승세의 두 팀은 리그 1위, 2위인 상태에서 7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전승을 기록한 맨시티의 가르디올라 감독도 대단했지만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고 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던 손흥민 선수의 기세 또한 무서웠는데요. 직전 경기였던 미들스브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맨시티 전에서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과 라멜라, 알리가 전개하는 역습은 위협적이다. 실점을 막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우리 골문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밝히며 손흥민 선수의 역습을 경계했습니다. BBC에서는 이 경기 프리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메인으로 쓰면서 손흥민이 최근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부재로 얀센이 원톱으로 나설 것이 예상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고 맨시티를 잡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첫 골은 상대 자책골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세도 과정에서 골이 터졌고 두 번째 골은 알리에게 완벽한 골 찬스를 제공함으로써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2대0으로 승리하는 골 장면에서 다 관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손쉽게 골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후반전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에서 라멜라와 손흥민 선수는 서로 페널티킥을 차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라멜라와의 다툼이 있었던 그 유명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라멜라가 페널티킥을 양보했다면 손흥민 선수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수 있었고 득점 선두로 올라설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도 라멜라의 욕심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펩은 이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한 전술에 당황해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케인이 부상 중일 때는 보통 얀센을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이날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뒀고 토트넘의 역습 속도와 압박 능력은 평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인데요. 결국
펩은 손흥민 선수와 제외한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전술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펩에는 무승부도 없이 전승을 거두던 펩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첫 패전으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시티와 펩에 대한 강점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기는 또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요. 케인이 없을 때 원톱으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줬고, 그 후로도 케인이 없을 때마다 원톱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의 원톱으로서의 능력은 발휘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 후 가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이 더 나은 팀이었다. 토트넘은 2, 3년간 같은 감독의 조련을 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리그 우승 경쟁을 한 팀이다. 토트넘에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고 특히 홈에서 공격적이다. 위험한 위치에서 세컨볼을 많이 내줬다. 상대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상대가 나왔을 때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면 된다. 라고 인터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재능 있는 선수들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우리가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BC 역시 손흥민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하며 최전방 원톱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맨시티를 괴롭혔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맨시티는 부진한 경기 내용을 보이며 슬럼프에 빠졌고 21라운드에서는 리그 5위까지 처지게 됐는데요. 반면 토트넘은 첼시에 이어 리그 2위인 상태로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었습니다. 부상 중이던 케인은 돌아왔고 포체티노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3백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3백을 쓸 때면 데스크라인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선발에서 제외된 채 교체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맨시티와 만나기 직전 두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3분 정도를 소화한 게 전부였는데요. 예상대로 포체티노는 3팩 체제로 나섰고 손흥민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케빈 빈머를 손흥민 선수와 교체하고 포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1대2로 뒤지던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은 밀렸지만 요리스 골키퍼가 실책성 플레이로 사네와 데브라이너에게 두 골을 실점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또 전반전 슈팅 기록을 보면 2대11로 밀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고 포백으로 경기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강팀과의 경기마다 3백을 들고 나온 포체티노 감독의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자 생수를 계속 들이키며 답답해했고 어느 때보다 승부에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아쉬운 무승부였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괜찮았다 라는 말을 남겼고 손흥민 선수는 나란히 두 번째 골을 넣은 데브라이너와 포옹하고 가르디올라 감독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펩시티를 상대로 한 첫 시즌 두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펩시티 킬러로서의 본능을 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가르디올라 감독을 괴롭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2017 시즌은 명장들이 EPL에 총 집결했던 때인데요. 리그 우승을 첼시가 차지하면서 최종 승자는 콘테 감독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의 토트넘은 2위,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3위, 클롭의 리버풀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스날은 20년 만에 4위 안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벵거 시대가 끝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리뉴 감독 역시 맨유로 전격 부임했지만 6위에 그치는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시즌 9월에 이어 4월에도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즌 중 유일하게 두 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이 맨시티를 승점 8점 차로 벌리며 2위로 시즌을 끝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전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가르디올라는 이처럼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부터 많은 스토리를 양산했는데요. 더 극적인 승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18 시즌은 초반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결국 시즌을 3위로 맞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따라서 노쇠했던 풀백들을 내보내고 토트넘에서 카일 워커를 내려왔고 베르나르드 실바를 영입하며 2선을 보강했는데요. 영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전반기에 무려 18승 1무라는 성적을 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초로 세 자릿수 승점인 100점을 달성하기도 했고 2위와의 승점차 19점 역시 최다 승점차 기록으로 남으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즌만큼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도 펩시티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펩 감독의 발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9월에 감독상을 받고 잘 나가던 펩 감독은 리그 초반 선두 싸움에 대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맨유 그리고 케인의 팀과 경쟁하고 있다. 맨유와 케인은 매경기 2골 이상 넣을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케인이 9월에 선수상을 받으며 놀라운 득점 행진을 펼치자 케인을 칭찬하기 위한 표현으로 케인의 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표현은 다른 토트넘 선수들과 포체티노 감독에게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2대0으로 승리했을 때 케인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펩의 발언으로 기분이 상한 만큼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힘을 낼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직전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고 생애 첫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경기였습니다. 펩 감독은 지난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인지 경기 시작 전 인터뷰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케인, 손흥민, 알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경기는 스털링이 2골, 긴도안, 데브라이너가 골을 터뜨리며 에릭센이 한 골을 넣는데 그친 토트넘을 4대1로 대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후반 32분 교체되며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이 시즌의 맨시티는 의욕만으로 상대하기엔 너무 강했습니다. 그 후 후반기, 이번엔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 서력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에릭센이 한 골을 넣었는데 그치며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라멜라가 선발 출전하면서 벤치에서 대기했고 교체 출전에 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하자 펩은 수비수 오타멘디를 추가 투입했고 3백으로 수비에 변화를 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토트넘에게 2차례 대승을 거두며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3위를 기록하며 다행히 챔스 티켓을 따냈고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요. 손흥민과 펩의 더 흥미로운 승부는 2018, 2019 시즌부터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가르디올라 감독이 맞붙은 세 번째 시즌인 2018-19 시즌. 손흥민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소화한 탓에 시즌 초반 지쳐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이런 손흥민 선수를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하며 널뛰기 출전을 시켰습니다. 웸블리에서 가진 맨시티와의 홈경기, 손흥민 선수는 직전 경기였던 챔피언스리그 아인트호벤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맨시티전에서는 서브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선발 명단을 보면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단입니다. 4-2-3-1 포메이션에 2선 공격수로 시서코, 라멜라, 모우라를 선택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외면했습니다. 팀이 0대1로 패하는 순간에도 포체티노 감독은 끝까지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손흥민 선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13라운드 첼시전에서 50m 드리블에 이은 원더골을 성공시키며 손흥민 선수의 폼이 예사롭지 않음을 증명했는데요. 이때 저메인 제나스는 펩 가르디올라가 케인의 팀이라고 했지만 지난 2년간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 케인의 팀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양봉업자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선제골을 넣고 3대0 승리에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챔스 8강 추첨, 토트넘은 맨시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챔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었고 시즌이 끝나갈 무렵인 4월인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할 정도로 극강 모드였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최악의 추첨 결과였는데요.
토트넘과 맨시티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챔스 2경기, 리그 1경기, 총 3경기를 연달아 치르게 됐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과의 매치가 결정되자 토트넘에 대해 크게 존중한다. 나는 그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5백도 가능하고 4-2-3-1도 있다. 또 나는 그들의 최전방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다. 손흥민, 케인, 알리, 에릭센이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이 많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토트넘엔 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움직임이 좋고 뒷공간을 잘 활용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손흥민 선수를 경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축구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신경 쓰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챔스 1차전 펩이 우려했던 뒷공간으로 에릭센의 패스가 넘어왔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에 성공한 뒤 카메라에 대고 You know what? We are gonna win. 너네 그거 알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외친 것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이 골은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후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처럼 뛰면서 얻은 골이라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케인의 팀이라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게 만드는 골이었습니다. 펩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배한 경기였으나 역습에 당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처럼 한 번에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기는 아니었다.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축구 매체들은 펩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꿈을 손흥민이 막아섰다. 손흥민이 펩의 맨시티를 격파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은 펩의 맨시티가 결국 2차전에서 뒤집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차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묻는다면 우리가 준결승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1차전 한 골차 패배를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맨시티의 전력이면 한 골차는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2차전, 펩이 자신감을 피력한 것처럼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스털링이 골을 넣어 토트넘과 맨시티의 승부는 곧바로 원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실점 직후 전반 10분도 되기 전에 2골을 연거푸 넣으면서 맨시티 홈구장과 가르디올라 감독을 얼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후 난타전 끝에 3-4로 패한 후 원정골 다득점 원칙에 따라 4강에 아슬아슬하게 진출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준 임팩트는 상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말에 책임을 졌고 펩은 경기 후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펩의 이 패배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약하다는 평가에 확인 사살을 하는 승부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은 토트넘이 더 이상 해리 케인의 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라는 타이틀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연전 마지막 경기인 리그 홈 경기에서 맨시티는 토트넘을 1-0으로 제압했는데요. 챔스 탈락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맨시티는 이기고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펩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 풀백의 바로 뒷공간을 공략한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다. 특히 후반전엔 괴로웠다. 라는 말을 남겼고 여전히 손흥민 선수 때문에 고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맨시티는 이 경기 승리 후 더 이상 승점을 잃지 않고 리버풀을 승점 1점 차로 따돌리며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챔스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챔스 준우승, 리그에서는 아스날을 따돌리며 4위를 수성해 토트넘 팀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시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9-20 시즌 에이스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맨시티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직전 시즌 본머스전 퇴장으로 인해 징계가 이어지면서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전에 출장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풋볼 런던은 침투 패스에 능한 에릭센이 있었지만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다. 맨시티 가르디올라 감독은 수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강한 전진 압박을 펼쳤다. 토트넘의 공수 전환은 느렸고 공도 자주 뺏겼다.
맨시티전에서는 손흥민처럼 뒷공간을 위협할 공격수는 필수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반기 맞대결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고 가르디올라 감독과 라이벌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라인업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케인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채 맞붙게 되었는데요. 베르바인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선제골을 넣었고 뒷공간 움직임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을 넣어 또 한 번 펩시티를 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골로 펩시티를 상대로 총 5골을 기록하며 바디의 6골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90분당 득점은 0.6골로 바디의 0.5골을 제치고 펩시티에게 가장 강한 선수로 등극했는데요.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시즌 6패째를 당하면서 선두 리버풀을 쫓아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결국 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2020-21 시즌은 11월에 9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맨시티가 만났습니다. 맨시티와 펩은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즌엔 리버풀에게 우승을 내준 데다가 8라운드까지 토트넘은 리그 2위 그리고 맨시티는 리그 10위에 처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늘 맨시티를 괴롭히는 토트넘 원정 경기였고 맨시티 킬러 손흥민 선수의 폼은 절정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포트트릭과 맨유전 멀티골 등으로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있을 정도로 토트넘 입단 이후 가장 좋은 득점 행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 5분 만에 은돔벨레의 어시스트를 받아 맨시티의 뒷공간을 뚫어냈고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펩 킬러임을 또 한 번 증명했고 결국 토트넘은 이 경기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맨시티는 후반 20분에도 손흥민 선수의 돌아뛰는 움직임을 경계하다가 로셀소에게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완전히 실패한 건데요. 펩은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의 팀은 항상 이렇다. 실수를 하면 놓치지 않고 역습으로 벌을 내린다. 우리의 점유율은 좋았지만 축구는 박스 안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좋지 않았다. 케인이 뒤로 내려서 패스를 날리면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달려가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잘 대응했어야 했다. 손흥민은 특별하다. 리버풀의 마네와 살라처럼 위협적인 선수다. 상대 풀백과 중앙수비수 사이를 공략한다. 중앙수비수는 이 공간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어렵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역습 능력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을 알지만 알고도 막기 어렵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BBC 역시 손흥민보다 펩을 위협하는 남자는 없다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과 경기 직전 맨시티와 재계약을 했지만 맨시티의 입성 후 가장 심한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펩은 또다시 팀을 잘 정비했고 맨시티 홈에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에게 패한 후 리그에서 10연승, 모든 대회에서 15연승을 달리며 어느새 1위를 질주 중이었고 토트넘은 어이없게 실점하는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8위까지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펩 감독은 상대가 토트넘인 만큼 경기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펩은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콤비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역시 토트넘의 장점이다. 믿기 힘든 전담 키커 손흥민과 키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전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킥이 얼마나 뛰어난지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역습 능력뿐만 아니라 킥력도 경계했습니다. 또 맨시티 선수들을 불러 모은 팀 미팅 때는 우리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손흥민, 모우라가 역습하는 걸 보게 될 거고 여러 번 허용할 것이다. 잘 알겠지만 이미 당한 역습은 잊어버리고 우리 플레이를 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역습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3대0으로 승리했고 손흥민 선수도 이 경기에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펩은 경기 후 토트넘의 역습을 90분 동안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실점을 해냈고 우리 수비를 보는 것이 즐거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당시 컵대회 우승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카라바오컵에서 결승전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필이면 또 상대는 맨시티였습니다. 두 팀의 전력차는 크게 났지만 단판 승부이고 맨시티에 강한 손흥민과 결승전 무패 기록을 이어가던 무리뉴의 존재는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리그 성적이 심각하게 추락하자
레비 회장은 결승전 직전에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아직까지도 결승전을 자신에게 치르지 못하게 한 결정을 두고 토트넘 보드진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결승전 결과는 다들 알고 있듯이 맨시티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슈팅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토트넘의 슈팅은 단 2개였는데요. 챔스에서 맨시티를 침몰시킨 킬러 본능이 결승전에는 나오지 못한 것이 지난 아쉬움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자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2021-22 시즌엔 토트넘과 맨시티가 개막전에서 만났습니다. 해리 케인의 맨시티 이적 이슈와 맞물려 두 팀의 경기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케인은 팀 훈련에도 불참하는 강수를 뒀고 이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팬들이 노 케인, 노 프로블럼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 4연패를 기록했는데요. 바르셀로나, 미넨, 맨시티 같은 명문 구단만 지휘한 가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에서 원정 4연패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거기에다가 4연패에서 득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3경기에서는 맨시티가 노리던 영국 국대 스트라이커 케인은 같이 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대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펩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는 한국 선수인 손흥민 선수로 기억될 경기였는데요. 그럼에도 펩의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가 아닌 케인의 영입을 추진했던 이유는 펩의 전술이 역습보다는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맨시티에게 승리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즌 두 번째 리그 경기에서는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과 만나기 전까지 14승 1무 15경기 무패를 질주하며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누누 감독이 경질되고 콘테가 감독으로 부임해서 팀을 잘 정비했지만 3연패를 당하며 8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펩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3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손흥민은 매번 우리를 어렵게 했고 케인과 모우라처럼 실력이 있는 공격수도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맨시티에게 강한 손흥민 선수를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자기 몫을 다했고 추가 시간 케인이 헤더골을 넣으며 극적인 3대2 승리를 완성했는데요. 케인이 펩시티를 상대로 기록한 첫 골이었습니다. 이날 유일한 아쉬움은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풀타임을 뛰었다면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 또는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한 의미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경기 후 펩은 손흥민과 케인, 클루세우스키를 보유한 토트넘은 치명적이다. 그들의 크로스를 우리는 막을 수 없었다. 케인에게 공 잡을 시간만 주면 손흥민이 뛰어가더라.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막을 수 없었다. 멀리서 뛰어와도 막기 어려웠다. 라고 밝히며 토트넘의 3톱,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2개의 도움은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클루세브스키의 이적 후 첫 골을 도운 어시스트이기도 했고 케인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는 EPL 최다 합작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득점왕 소식 이후 맨시티가 2017-18 시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17-18 시즌이면 펩의 두 번째 시즌으로 부임 후 첫 시즌 3위에 그친 펩이 전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카일 워커와 함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했지만 레비 회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즌 토트넘과의 대결을 앞두고는 해리 케인의 팀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모두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구에로라는 골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케인보다는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니즈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맨시티로 이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챔스에서 맨시티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볼 수 없었겠지만 맨시티 소속으로 토트넘을 물리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구에로 이후 스트라이커 없이 리그를 제패한 맨시티였기 때문에 펩은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골수와 트로피 그리고 발롱도르 순위도 3위 안에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23 시즌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는 경기가 한 차례 수년된 이후 2023년 1월에 맨시티 홈에서 만났는데요. 맨시티는 라이벌 맨유에게 패한 직후였고 토트넘 역시 라이벌 아스날에게 패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2위, 토트넘은 5위였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막판에만 2골을 뽑아내며 지난 시즌 더블에 이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후반에만 4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펩은 4대2 역전승에도 불구하고 케인, 클루세우스키, 손흥민의 호흡, 심지어 벤탄쿠르까지 합세하면 토트넘은 더욱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에 2골을 실점하며 패배 위기에 직면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에게는 지옥 같은 토트넘 원정이 남아 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만난 두 팀의 경기는 케인이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골은 케인이 넣었지만 펩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클루세브스키로 인해 우리는 볼을 자주 뺏겼고 쉽지 않은 경기였다 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손흥민 선수 봉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로써 펩의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에서 무려 5연패에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을 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에 성공하며 최고의 한 해를 맞았고 가르디올라 감독 역시 수건이었던 챔스 트로피를 맨시티에서도 들게 되었습니다. 챔스 우승 직후 펩에게 다음 시즌 목표가 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참 재밌었습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골을 넣고 싶다. 4년 동안 토트넘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활약이 나를 힘들게 했다.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 원정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토트넘 원정에서 안 풀리는 상황을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올 시즌은 맨시티의 홈에서 먼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골을 넣었고 한 개의 도움도 기록하면서 또다시 펩을 괴롭혔는데요. 스피드만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뛰어난 도쿠의 견제를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한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강인한 열정이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3대3으로 비겼지만 토트넘은 센터백 2명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리그 3연패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맨시티전에서 강하다는 인상을 여전히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펩의 소원이라던 토트넘 홈경기장에서의 승리와 골은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가 FA컵에서 일찌감치 만나게 되었고 토트넘의 홈경기로 치러지게 된 것인데요. 토트넘은 잘 버텼지만 경기가 끝나갈 무렵 나단 아케의 극적인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 안방에서 드디어 맨시티가 골을 기록했고 승리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게 상당히 아쉬운 패배였는데요. 패시티의 킬러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출전할 수 없었고 토트넘은 FA컵에서 그나마 우승을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 홈경기에서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5연패와 골도 기록하지 못한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펩의 맨시티는 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4월 말 토트넘의 안방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그 경기는 맨시티의 리그 우승 여부와 토트넘의 챔스 티켓 여부도 달려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의 선수생활 막바지에 이르렀고 펩 감독 역시 클롭 감독처럼 갑자기 지휘봉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요. 역대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펩과 역대 한국 최고의 선수이자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 이 둘의 치열한 맞대결의 끝은 어떤 엔딩일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결국 펩의 맨시티를 또 한 번 넘어서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늘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우승 문턱을 은퇴 전에는 꼭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